있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설명할 때는 간단하게 사실은 설명을 했는데도 계속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보면서 들으시라고 지금 필기를 안 지우고 있는 거거든요. 안 지우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개념어에 대해 가지고 좀 느슨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거를 사례를 하나 들어서 좀 말씀드리려는데요. 사례를 하나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용어 해설집 앞에 보면 인지학은 특정한 이론이나 지식이 아니고 세계관입니다 라고 쓰는 거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김훈태 씨는 이 규정부터 틀렸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인지학은 정신세계에 대한 과학적 탐구다 라고 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발도르프계에서는 보통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 하나의 컨센서스, 합의가 돼 있는 문제인데, 나는 지금 이게 세계관이라고 얘기를 했으므로, 이런 뜻이 여기입니다. 이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철학적, 이론적 관점이기 때문에 이론으로 현실을 꿰맞추는 우를 범할 우려가 크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제가 지금 문장으로 쓰여진 걸 거의 워딩 그대로 옮겼는데요. 어떻습니까? 이런 문장을 딱 접했을 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별 생각 없이 보면 그런 것 같네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 것 같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 사이에 큰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보는 순간 바로 인식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겁니다. 바로 인식, 이게 바로 인식이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는 이유가 그만큼 우리가 개념을 가지고 사고하는데 약하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한번 따져볼까요? 하나하나 따져볼까요? 정신세계, 이게 무슨 세계죠? 뭐를 지칭하려고 하는 거죠? 얘가 지칭하려고 하는 실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용어가 지칭하려고 하는 실제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를 말하는 거죠? 정신세계. 우리 머리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 의식의 세계를 얘기하는 건가요? 심리의 세계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죠. 우주나 자연에도 있는 영적인 질서를 말하는 거겠죠. 맞죠? 영계죠. 근데 정신이라고 하는 때도 제가 용어에 들으니까 정신이란 말 쓰면 안 된다고 얘기해놨잖아요. 그러면 정신분석학의 정신하고 이 정신하고 맞나요? 대상이 다르죠. 정신과의 정신하고 이 정신이 대상이 다르죠. 대상이 다른데 정신이라고만 말해가지고 구별이 안 되죠. 그래서 실제로 이거의 실제가 다르다는 걸 구별해 주려면 연계라고 하는 게 훨씬 뚜렷하게 구별이 되잖아요. 연계라고 하면 인간의 심리만 말하는 게 아니구나 이게. 인간의 무의식만 얘기하는 게 아니구나. 연계라고 써야 그게 구별이 되어지지. 정신세계 그런 말로 구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애초에 제가 그 용어집에서 썼지만 정신이란 말 자체가 정, 기, 신, 우리 인간을 사무적으로 나눌 때 동양에서 이렇게 나누는데 가장 음적인 건 정, 가장 양적인 건 신, 이 두 개를 합해놓은 게 정신이에요. 따라서 정신이란 말은 우리의 내면 세계 전체를 지칭할 때 쓰는 말이지 특정 단계를 지칭할 때 쓰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단계예요. 특정 단계이기 때문에 영적인 거는 모혼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중간에 있는 거는 의식의 혼이잖아, 혼. 저걸 마음이라고 하는 거잖아. 영의 세계는 우리의 마음을 벗어나 있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혼영 이렇게 구별을 하면 구별이 되는데 정신 이러면 이게 혼인지 영인지 구별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신이란 말 쓰지 말자라고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데 초창기의 번역자들이 별로 이런 어떤 한문이나 동양의 개념어 번역을 할 때 두 가지가 중요한 거죠. 하나는 개념이 표현하려고 하는 보편 실제 내용을 전달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하고, 근데 그 보편 실제 내용을 어떤 그 나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낱말을 통해서 전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념을 표상을 통해서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개념을 표상을 통해서 전달해. 개념은 보편실제적인 내용이고 이거에 가장 적합한 표상을 찾아내는 문제거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표상은 모국어에 능해야 돼요. 모국어에. 이해되시죠? 각각의 모국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느낌과 내용 이런 것들은 이게 다 표상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국어라고 하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모국어는 한자하고 한글을 섞어서 쓰잖아요. 특히 개념어 같은 경우에는 전부 한자 베이스잖아요. 그러니까 한자적인 정확성을 기하지 않으면 개념 승리가 안 돼요. 그럼 한자적인 정확성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볼 때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 전반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특정 단계로 쓰면 안 된다 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초창기에 번역으로 선택하셨던 분들은 본인들 스스로도 뭐 인정할 수밖에 없겠지만 심지어는 한국어가 더듬더듬한 분이 자기의 평소에 그냥 일상생활적 어감으로 번역으로 선택했거든요. 한자를 따져서 선택하지 않았거든요. 그랬다는 것은 객관적 사실이고 역사적 팩트고 회의록에 다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뺄 수 없는, 그거할 수 없는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한자를 하나도 안 따지고 그냥 평소에 자기들의 생활 어감으로 영어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학술적인 영어 선택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떤 분이 저한테 정신세계의 대항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자체도 벌써 문제가 제가 볼 때는 발생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인간의 심리나 의식하고 구별이 안 된다. 근데 슈타이너가 말하려고 했던 게 인간 심리 의식만 얘기하려고 했던 거 아니죠. 그랬을 것 같으면 인지어로 어떻게 있고 역동공업이 어떻게 있겠어요. 똑같은 인지학적인 관을 가지고 모든 것에 적용을 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거 X. 그러면 이런 것들이 과학적 탐구 대상이다라고 하는데 이거 맞나요? 슈타이너가 과학적 탐구를 자기 탐구 방식으로 했나요? 이거 사실일까요? 자, 영계에 대한 탐구가 과학으로 가능한가요? 왜 불가능하다고 왜 불가능하죠?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측정하고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측정하고 계산하고 재현할 수 있어야 과학이 성립합니다. 그거는 과학이라고 하는 개념 그 자체에서 이미 도출이 됩니다. 과학은 영어로 사이언스잖아요. 사이언스라고 할 때 SCI 이게 저 가위가 뭡니까? 가위 시저잖아요. 그죠? 뭐를 분리시키다 세그먼트잖아요. 그죠? SCI, SE 이 개념으로 가는 것들은 전부 세퍼레이트 갈라버리는 것들이에요. 과학이 무엇이냐? 모든 것을 최대한 미세하게 갈라가지고 재조립하는 그런 과학이라고 합니다. 가르는 겁니다. 그러면 지각의 세계와 개념의 세계, 지각의 세계와 사고의 세계 중에 세계를 다르게 갈라서 보는 거는 지각의 세계 아닐까요? 사고의 세계는 세계를 통합해서 보는 거잖아. 그러면 연계를 우리가 인식하는 거는 세계를 통합해서 보는 건가요? 갈라서 보는 건가요? 통합해서 보는 거잖아요. 이건 통합을 핵심으로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영역인데 이쪽에 과학적 탐구가 먹히겠냐 하는 거예요. 자, 유기 이론론이 내 철학이다 라고 슈타이너가 얘기했을 때 이론론은 통합하는 거잖아. 맞죠? 지각이 전부 분리시켜 놓은 것 같은 거를 보편 질서를 찾아내가지고 이걸 다 통합해서 보는 거거든. 통합이 특징입니다. 통합이 특징인데 과학적 탐구로 되겠냐 하는 거예요. 목적과 방법이 어긋나게 되버리죠. 통합을 목적으로 하는데 분석적 방법으로 접근한다. 이게 되냐 하는 거예요. 통합을 목적으로 하는데 분석적인 방법으로 접근한다. 안 되는 거죠. 애초에 이 두 개가 모순이 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학적 탐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과학 탐구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거를 슈타이너의 원전을 통해서 우리가 뚜렷이 알 수 있는 거는 간단합니다. 슈타이너가 남긴 수많은 그 소위 신비적이라고 얘기하는 영적인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책들을 보라고. 아카시아 연대기 이게 과학적인가요? 세상에 어떤 과학자가 아카시아 연대기를 보고 이게 과학적이라고 하겠습니까? 전혀 입증될 수 없는데 실험하고 재현될 수 없잖아요. 토성기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나요? 측정 못해요. 근데 도대체 그러면 슈타이너는 토성기 태양계를 어떻게 알았단 말인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슈타이너는?
초반주의 세계 속에서 인식한 겁니다. 이걸 과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과학이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아까도 말했듯이 물리적인 입자성을 가진 것을 측정을 해서 계산 가능하게 만들어 놓고 이걸 재현을 했을 때 어김없이 재현 반복된다는 걸 보여줘야 이게 과학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영계에 대한 어떤 탐구는 과학으로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고차세계인식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슈타인의 중요한 서적이 있죠. 초감각 기관을 개발하는 법이잖아요. 그 책을 슈타인은 왜 썼습니까? 연결을 하려면 이 방법밖에 없다. 이 방법밖에 없다라고 그 연결을 인식할 수 있는 감각기관을, 인식기관을 한마디로 훈련하고 키우는 수행 방법론에 대해서 제시한 거거든요. 그럼 거기 보면 무슨 마인드 컨트롤을 어떻게 해라, 명상을 할 때 어떻게 해라, 그러면 네 후두부에 연꽃이 16개 필 거고 대가리에 뿔이 2개 날 거다, 가슴에는 막 연꽃이 12개가 막 돌아다닐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 과학입니까? 과학? 전 세계 모든 과학자들한테 이게 과학이냐고 한번 물어보라고. 과학 아니죠. 그럼 슈타이너가 해놨던 그걸 전부 과학적 탐구라는 말로 말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연계는 과학적으로 탐구 안 됩니다. 근데 왜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쓰죠? 그거는 슈타이너가 인지학의 위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계를 바라보는 세계관이 실은 두 가지 다 오류인, 두 개의 오류로 쪼개져 있다. 물질 세계에는 과학이 전담해서 다루고 있고, 연계에는 종교가 전담해서 다루고 있다. 그리고 과학하고 종교하고 대화가 끊겨 있다. 그러면 이게 둘 다 사실은 오류다라고 보는 거죠. 이 세상은 물질로만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어떤 영적인 기운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이 두 개가 순환하면서 돌아간다는 거죠. 이 두 개가 어떤 종합적인 질서 속에서 서로 순환하면서 돌아가는데, 우리 현실의 인간들이 한쪽은 물질만 다루고 한쪽은 연계만 다루면서 각자가 독단적으로 그게 다다른 식으로 우기고 있다. 인지학이 이 두 개가 연결된다는 걸 보여주마. 이게 슈타이너의 사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슈타이너는 현실의 과학적인 성과들을 부정을 안 한다는 거죠. 그것도 한면의 진실이라는 거죠. 일면의 진실이다. 이거는 마찬가지로 종교가 말하는 온갖 신비적인 것도 부정 안 한다는 거죠. 그거 역시 일면의 진실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슈타이너가, 그런데 현대인들은 이미 물질주의적 과학 패러다임에 물들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이걸 전달하려면 최소한 과학적 형식을 떼야 되고 합리적 형식을 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비적인 것을 합리적으로 이해할수록 내가 유도해 줄게. 이게 슈타이너의 말이잖아요. 그것이 슈타이너의 실제적인 의도였던 거지. 슈타이너가 과학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인 사람입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슈타이너의 위상을 왜곡하는 거죠. 인지학이 어떤 학문인가를 왜곡하는 거예요. 동의가 되십니까? 자, 그러니까 이렇게 규정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규정하면 슈타이너는 무슨 과학자 중에 한 명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그 어떤 과학자도 슈타이너의 사상, 인지학을 과학이라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과학자들은 특징상 세분화된 영역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밖에 없어요. 약간 그 영역의 폭이 크고 작고 할 수는 있지만, 근데 조류학자가 있고 생물학자가 있을 수 있어요. 생물학은 조류학보다는 조금 넓은 범위를 다루겠죠. 그런데 생물학자이면서 의학자이면서 물리학자이면서 과학자이면서 철학자이면서 이런 사람 있나요? 그런 거는 오늘날의 분과 학문의 세계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정도죠.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인지학자인, 자, 말이 좋아 인지학이지, 인지학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비유에 불과한 거지. 사실상 통합적 세계관이잖아요. 인지학자인 슈타이너가 그 인지학으로 뭘 했는지를 한번 보세요. 교육 철학 제시했죠. 만약 분과로 말하면 농사도 제시했죠. 농사법도. 의료법도 제시했죠. 예술의 방법론도 제시했죠. 안 한 게 뭐 있습니까? 인지신학도 만들었죠. 다 했잖아요. 이게 과학입니까? 이건 과학 자체가 아닌 거죠. 과학은 이렇게 될 수 없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과학적 탐구가 아닙니다. 실제적인 내용은 과학의 성과를 합리적인 선에서 인정해 줄게 라는 얘기지, 내가 과학적 방법을 추구한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우리는 이 얘기를 그냥 딱 들었을 때에는
뭐 그냥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대충 합리적인 얘기라고 듣게 된다는 거예요. 실은 대단히 근본적인 왜곡을 하고 있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네, 그랬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저는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얘기하면 철학이나 이론으로 전락한대요. 세계관이 철학이나 이론인가요? 잘 모르시겠죠? 그냥 사전적 정의 찾아보세요. 세계관은 감정, 태도, 사고방식 모두를 총칭하는 말입니다. 네, 총칭하는 말이에요. 전체를 총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세계관이다 라고 할 때에는, 네, 그 전체에 통하는 어떤 보편 원리를 얘기할 때 그걸 세계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어떤 특정한 세계관은 영역에 상관없이 다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어떤 것이 세계관이라면 그것은 모든 영역에 적용이 된다는 식입니다. 인지하고 모든 영역에 적용이 되잖아요. 그럼 세계관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건 과학이 아니고 세계관입니다. 제가 말했던 게 과학이 아니고 세계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거꾸로 이렇게 해야 된대요. 그러면 슈타이너가 뭐라고 말했는지 뒤져보면 되지. 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또 참 편리하게도, 예를 들어서 과학자들이 융물론자들이 뭐라 하면, 인지학은 융물론으로 접근할 수 없는 신비 영역을 다룹니다. 이런단 말이야.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때는 또 그건 뭐야? 한 입으로 두 번 하는 거잖아. 한 번은 과학이랬다가 한 번은 신비 영역이랬다가, 두 개는 영 다른데, 두 개는 모순된데, 그러니까 둘 중 한 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애초에 둘 중 한 개가 아닌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다만 슈타이너는 현대인들의 어떤 실제적인 삶의 환경, 문화를 고려해서 과학적인 성과들을 잘 활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지, 내가 과학자다, 내가 과학적 탐구를 한다, 그거는 슈타이너의 정체성에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네.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일반적인 문장을 들었을 때 예민하게 구별해서 반응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학문이 흐지부지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 다음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동양학과 인지학은 다르기 때문에 이걸 함부로 통합하면 안 된다 라고 했습니다. 함부로 통합하면 안 되고 이것은 정체성의 문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동양학 하는 사람은 동양학 정체성만 가지고 있고, 인지학 하는 사람은 인지학 정체성만 가지고 있고 라고 한다면, 이게 바로 개별자가 폐쇄적으로 강화되는 거잖아요. 개별자의 폐쇄적 강화는 이쪽이 강한가요? 이쪽이 강한가요? 아래쪽으로 갈수록 개별 폐쇄자가 강해지는 거죠. 위쪽으로 가면 트여버리죠. 그게. 이해가 되시죠? 보편 실제는 동서양이 따로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해가 오랫동안 머무르면 날씨가 덥다. 이게 자연의 실제잖아요. 해가 떠 있는 시간이 길면 날이 더워진다. 자연의 실제잖아요. 3월달, 8월달이 되면 동쪽에 황혼역에 목성이 잘 보인다. 이 자연 실제입니다. 1월달, 6월달이 되면 북쪽의 황혼역에 수성이 잘 보인다. 이거 자연 실제입니다. 이거 자연 실제인데, 이 자연 실제 동서양이 따로 있나요? 따로 없잖아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얘기를 서로 다른 언어로 얘기하고 있을 뿐이지, 동일한 내용을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 동일한 내용의 어떤 중심에 놓고 보자면 당연하게도 어떤 분야라든가 개별적 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쇄돼 버립니다. 그리고 위로 보편 실제를 다루면 다룰수록 개별 차이는 없어져요. 아래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개별 차이가 강화됩니다. 그러면 그걸 말을 뭐 동양학이라고 하든 인지학이라고 하든 그 내용 자체가 보편 실제를 다루는 쪽으로 가면 두 개가 합해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화적 차이가 있는 쪽을 강조하면 흩어질 거 아닙니까? 개별 차이가 강조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저 같은 경우에 사고성체, 인지학에서 말하는 물체 에테르체 하는 거 있잖아요. 물체 에테르체, 그 아스트랄체 자아체라고 하는 거, 그 사고성체라고 얘기하죠. 그게 아까 전에 내게 보면 토성기, 태양기, 달기, 지구기 출현의 각 시기를 주도하는 힘이라고 나오잖아요. 그걸 제가 동양의 목화금수에 대응해가지고 같은 논리네요? 하고 여러분에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보편실제라는 거예요. 동양에서 목화금수라고 하고
저쪽에서 사고성취라고 말할 뿐 같은 실제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건 천문질서에 대한 이해니까. 천문질서에 대한 이해가 틀리지 않은 이상 태양계에 대한 이해가 어느 한쪽이 오르고 한쪽은 맞고 이 차이가 아닌 이상 그게 의견의 어떤 개별성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달이 두 개 뜨거나 해가 두 개 뜨는 데가 있냐는 거예요. 없잖아.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어떤 정체성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져 버립니다. 따라서 진리는 동서고금을 가리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 진리라면 그 동서고금을 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예수 이후로 동양 다르고 서양 다른 거 아닙니다. 그거 문화의 차이 아닙니다. 전 지구적으로 영향을 받는, 전 인류가 영원히 영향을 받는 하나의 그 지구적 변화에 대한 얘기인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 의미가 동양이라고 해가지고 사람이 모를 수는 있어도 그 의미가 달라질 수는 없는 거예요. 따라서 요거 두 개를 섞으면 큰일 납니다 라고 했던 거는 실은 슈타인러의 입장 자체가 이런 걸 계속 섞어야 이론론이 나온다는 입장이었잖아요. 이런 걸 끊임없이 통합해서 저거 모두를 관통하는, 일이 관지하는 어떤 원리를 찾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론론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슈타이너가 하자고 했던 거를 지금 본인이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금방 얘기했던 이런 것들을 다 통합해서 보편 실제에 가까운 어떤 문화적 차이, 개별적 차이, 지각의 영향권을 벗어난 이런 것들을 형성하는 것이 나의 철학, 나의 세계관이다. 이건 자유의 철학에 슈타이너가 선언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선언을 했던 건데, 그럼 지금 이 말한 분은 자유의 철학을 이해했나? 이해 못했다라는 거죠. 이해 못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지금 제가 지금 금방 말한 요거 있죠. 개념 표상 문제. 요것도 자유의 철학에 나오는 얘기예요. 자유의 철학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글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슈타이너도 이 자기가 제시한 원리에 따라서 자기 스스로도 번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행하고 있어요. 라틴어에서는 어떻게 써있고 역사적으로는 어떻게 쓰인 말을 나는 이렇게 쓰겠노라 하면서 표상을 이용해서 개념을 안에다가 덧붙이려고 해석적으로 개념을 확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슈타이너 스스로 하고 있는 말을 말하자면 이런 문장들은 전부 부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정체성 혼란이죠. 즉 인지학이 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인지학이 뭔지를 모르고 우리가 평소에 그냥 생활적인 그 대충 이해하고 있는 것들을 말하자면 편성하거나 악용해서 논리를 펴는 거죠. 그러니까 생활적인 이해를 편성해서 논리를 펴도 사람들이 이걸 잘 구별 못한다는 거예요. 자, 잘 구별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개념 논리에 익숙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개념 논리적인 소통을 별로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별로 안 하고 사람들이 많이 쓰면 그냥 대략의 의미로 이해해버리지 하나하나 따지는 훈련이 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하나 따지는 훈련, 이건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문자 배울 때 이루어집니다. 사실은 아이들이 문자를 배울 때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 나이대 아이들이 있는 사람들은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 학교에 있는 애들 중에서도 어떤 애가 막 활발해, 에너제틱하고, 그런데 글자만 나오면 막 신경질 내고 수업 안 하려고 그러고 막 이런 애가 있습니다. 아이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문자가 들어갈 때 아이들의 정신세계가 새로운 어떤 그 역할을 요청을 받기 때문에 준비가 안 돼 있는 애들은 이게 쇼크예요. 이게 쇼크인데 우리가 아이들한테 문자 가르치는 방식이 한마디로 폭력적으로 그냥 밀어 넣어버리는 거지. 외워. 따지지 말고 외워. 라고 하는 식으로 그냥 밀어 넣어버리니까 그건 가능합니다. 채찍과 당근 어느 쪽을 사용하든지 채찍을 사용하든 당근을 사용하든 그냥 확 밀어 넣어버리는 것은 가능은 합니다만, 그렇게 하면 실제로 말이 의식에 주는 영향과 글이 의식에 주는 영향이 있는데 이 영향이 다 제각각인데 이 분별되는 두 개의 어떤 능력이 안에서 자발적이고 자연스럽게 커지는 이 의식 변화의 성장의 효과를 못 거둬요. 거두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에서 끌어 넘어갈 때가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천천히 넘어가야 돼요. 천천히. 우리보다 조금 교육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어쨌든 북유럽 쪽, 또 발도르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합니다만, 북유럽 쪽에서 대충 말의 세계에서 글의 세계로 넘어갈 때 기초과정을 3년 잡고 3년 잡습니다. 3년 잡고 실제로는 한 7년 정도에 걸쳐서 넘어갑니다. 3년 내지 7년의 간격을 두고 천천히 넘어간다는 거예요. 3년이라고 하는 것은 초등학교 1, 2, 3학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7년이라고 하는 것은 초급까지 다 끝날 때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발도르프 교과를 잘 보세요. 문자 가르치는 거는 3학년 때 한다 그러잖아요. 3학년 때 한다. 왜 3학년 때 하냐? 말에 익숙해지는 게 언젠가? 말을 처음 배우기 시작하는 게 언젠가? 보통 직립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기억이 쌓인다 그랬잖아요. 이게 한 1년 정도 쌓이고 나면 말이 가능해집니다. 말이 가능해진다고 해가지고 처음부터 어떤 그 기성연결이 있는 말을 하는 게 아니죠. 실제로 자기 표현을 기성연결을 가지고 주어 수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거는 5살 전후예요. 5살 전후에 드디어 아이가 말의 세계에 진입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의 세계에 진입을 했지만 7살 때까지는 감각이 계속 변하잖아요. 연구친하기 전이잖아요. 연구친하기 전이기 때문에 감각이 계속 변한다는 것은 표상의 세계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오늘 경험하고 내일 경험했는데 나한테 다르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표상의 세계가 흔들리기 때문에 지각이 질서 있게 자리 잡을 수가 없어요. 말 그 자체는 이제 기성연결이 있는 말을 할 수는 있으나 여전히 표상의 세계는 의식적으로 흔들리고 있다. 그럼 이 흔들리고 있는 게 어느 정도 안정이 되는 게 언제냐? 7살이라고 해봤자 비로소 연구친합니다. 비로소 연구친한다는 것은 12감각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12감각 기관이 1차로 자리 잡은 거지 성장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몸의 물리적인 12감각 기관이 실제로 성장이 끝날 때는 언제 끝나겠습니까? 14살 때. 생리할 때쯤 끝납니다. 여성들은 생리하고 남성들은 근골이 튼튼해지면서 그 뒤부터도 변화가 조금 있기는 있지만 그거는 근육의 변화, 신경의 변화 정도인 거지 근본적인 감각과 뼈의 변화는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그리고 14살이 초급이 끝나는 때잖아요. 그때쯤 되면 신체적인 주요 변화가 끝나는 때거든요. 그래서 흔히 과학적으로도 인간의 균형감각 이런 거 보통 13살, 14살까지 발달한다 그래요. 14살 이후에는 새로운 운동을 배우면 14살 이전에 배우는 거하고 이후에 배우는 거는 아주 다릅니다. 대부분의 운동들이. 대부분의 운동들이. 그 말인즉슨 14살 이전까지는 감각신경이, 감각과 운동신경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동안에는 보편성이 있고 정확성이 있고 은밀성이 있고 지속성이 있는 어떤 게 들어가면 튕겨난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본격적 학습이 힘들다는 거죠. 본격적 학습이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 해줘야 된다? 감성적으로 접근해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발도르프 초급의 커리큘럼 구성의 제일 큰 원칙은 감성적 접근이 됩니다. 아이들의 느낌을 강화해줘야 된다. 느낌으로 이해하도록 강화를 해줘야 된다. 그럼 느낌으로 이해하는 것을 강화하는 이 동안에 아이들의 주요한 언어는 뭐가 되겠습니까? 말이에요. 말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자 7살 때 연구친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연구친은 하지만 감각은 계속 변합니다. 그럼 연구친 하면서 감각이 변하고 있는 요 동안에도 아이들의 말은 조금씩 정교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7살 때는 사회생활이 시작되죠. 부모의 품에서 벗어나서 학교에 들어가잖아요. 새로운 세계잖아요. 이 새로운 세계, 새로운 관계,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이 또 있잖아요. 감각이 변하면서 한편으로 새로운 집단성에 적응해 나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요 사이에도 계속 말은 늘어납니다. 말은 늘어나고 그 다음에 어떤 규격화되어 있는 논리적인 질서를 아직은 못 받아들이지만 완전히는 못 받아들이지만 조금씩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커지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애 14살쯤부터 본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본격적인 능력이 형성되기 전까지 조금씩 이게 커질 거 아닙니까? 그 커지는 과정을 유도해주는 게 섭칙 수치화부터 해가지고 조형부터 시작하죠. 쪼물딱 끓으면 조형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섭칙 수치화 들어가고 그죠? 음악도 단순한 오음계부터 시작해가지고 조금 복잡한 칠음계로 사람의 몸으로 직접 하는 관악기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도구를 사용하는 현악기로 넘어가고 그 다음 금만악기로 넘어가고 이게 다 흐릿한 데에서 구체적인 대로 쭉 유도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언어를 배우는 것도
흐릿한 데에서 구체적인 대로 유도를 해주는 거죠. 유도를 해주기 위해서 1학년 때에는 우선 알파벳만 가르쳐. 알파벳의 느낌을 충분히 애가 느끼도록 해줘요. 알파벳에 과연 느낌이 없을까? 알파벳에 느낌이 있어요. 소리에도 느낌이 있고 그 문자의 생김새에도 느낌이 있습니다. 다른 B자를 떠올려보세요. B자는 이렇게 선 하나 꺼놓고 앞으로 툭 튀어나와 있잖아. 볼록하죠? 볼록하죠? 예. 그럼 B자 들어가는 낭만 쭉 찾아보세요. 대체로 볼록한 것들입니다. 말도 볼록하고 진짜 그런 상형성이 없는 문자는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문자는 처음에 그림에서 시작하잖아. 그림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이 음가에는 이 음가 자체가 주파수이기 때문에 인간의 특별한 감정을 건드립니다. 모음도 자음도. 애초에 원시 언어는 어떤 경험에 대한 상을 표현하려고 하는 거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말 속에는 경험의 상이 반드시 들어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소리로도 들어가 있고 형상으로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를 아이들이 충분히 느끼도록 유도해 주는 거죠. 그게 제가 우리말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쓴 게 하늘에서 한 글이잖아요. 음소 한 개 한 개의 느낌을 아이들이 가지도록 해줘야 됩니다. 스, 즈, 느, 그 이런 음소 한 개 한 개에 대한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그 음소들이 뭉쳤을 때 왜 그 말이 형성이 되고 성립이 되는지를 애가 알므로써 안다는 것은 언어와 실제 관계를 아이가 느낌으로 아는 거죠. 이렇게 유도해줘야 나중에 언어에 통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슈타이너가 교과과정 방법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순서대로 처음에는 알파벳의 느낌을 충분히 가지도록 합니다. 그 느낌에는 소리와 형상값 두 가지다 라고 얘기를 해요. 발음을 통해서 무슨 느낌이 드느냐, 이거를 써봐서 이 생김새에서 무슨 느낌이 드느냐, 요거를 자꾸 연결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근본적인 언어와 의식의 긴밀한 연결고리 이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연결고리가 없이 애들이 단어만 많이 배웠다고 해봐요. 그러면 뜻모를 데이터를 외운 거예요. 뜻모를 데이터를 외운 겁니다. 뜻모를 데이터를 많이 외우면 외울수록 어떻게 되냐? 아는 척만 하지 않은 게 없는 거죠. 자기의 체험과 정서와 실제적인 어떤 감각 경험하고 이게 연결이 안 돼 있고 아주 빈약한 암이 되는 거죠. 그렇게 안 하려면 음소를 충분히 켜줘라.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이 음소를 조합한 낱말을 익히게 해라. 이게 9살 때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 이 낱말들을 이제 쭉 논리적으로 연결한 문장을 익히게 하는 거. 요게 10살 때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10살 때부터 텍스트 읽을 수 있게끔 유도를 해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겨우 텍스트를 읽을 수 있을 뿐이지 아직까지 논리의 세계에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논리의 세계에 조금씩 접근하죠. 요때쯤 되면 이제 4강 승제를 배우잖아요. 구구단을 배우잖아요. 네, 곱하기 나누기 더하기 빼기 이런 걸 배우면 이게 이제 기초적인 논리의 세계죠. 이 논리의 세계가 아이들에게 주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보편성입니다. 보편성. 논리는 보편성이 없어서 성립이 안 됩니다. 3 곱하기 7은 21입니다. 3, 7, 21. 근데 이게 북극에 가면 28이 되나요? 안 되잖아요. 예. 어떤 사람이 3, 7, 21입니다. 그랬는데 내 느낌적 느낌, 의견으로는 28인데요? 의견은 자유예요. 라고 말한다면 이거는 비논리의 세계인 거죠. 그죠? 3, 7, 21이 증명이 되는 이상 여기에는 의견이 필요 없죠. 의견이 필요 없어요. 이거 잘 구별해야 됩니다. 모든 것은 해석이고 의견이다. 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문명세계를 못 뚫어갑니다. 뚫어가지 못합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보편식 인식의 어떤 영역을 넓혀감으로써 발달해왔던 거예요. 네. 발달해왔던 거라서 물론 현실의 실제에서는 수학이 사실 굉장히 추상적인 학문이라서 현실의 실제에서는 일 하나도 정의하기가 힘듭니다. 어린애들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기 사과 하나 있다. 이게 하나다. 쪼개면 2개인데요. 배워 물어버리면 몇 분의 1이 돼버리는데, 그렇죠? 애들은 동적으로 세계를 인식하거든. 고정된 거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슈타인은 심지어 영계에서는 명사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오늘날 서구의 언어들은 명사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고 동양의 말들은 그래도 동사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동양이 회화적이고 운동적인 언어의 속성이 살아있다 그래요.
애들 말은 실제로 명사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여하튼 순논리적인 차원에서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1 더하기 1은 2다라고 하는 것도 현실의 어떤 역동적인 이런 데에서는 증명하기 힘들어요. 물방울 하나 물방울 하나 해도 또 하나거든. 눈에 경험적으로 보이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수학에서 이런 개별적인 어떤 조건 차이를 생략하고 순논리적인 차원에서 어디서나 통하는 보편적인 그 논리를 찾아내려고 하는 게 수학이잖아요. 그래서 수학은 증명이 되기 때문에 순논리 차원에서 증명이 되는데 논증이 되는 거죠. 수학은 실증은 어렵습니다. 논증이 됩니다. 근데 논증이 되는 것들은 조건을 정확하게 만들어주는 실증에서 위력을 발휘하게 돼 있기 때문에 수학을 가지고 과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아이들이 수학을 익힌다는 것이 과연 뭐겠는가? 여기서 저까지 길이가 얼마야? 할 때 아이들은 자기 몸으로 얘기할 거 아닙니까? 10발 길이에요. 근데 최원만이 10발하고 박규현이 10발이 같냐고? 예, 보폭이 다를 거 아닙니까? 똑같은 10발인데. 그럼 아이들 신체 조건에 따라서 똑같은 10발인데 길이가 다 다를 거 아닙니까? 이게 개별적 지각이죠. 옛사람들이 사용했던 단위를 생각해 보세요. 1촌, 1척 이런 거. 1촌이라고 하는 건 손가락 길이에요. 1척이라고 하는 건 팔뚝의 길이입니다. 근데 최원만 팔뚝하고 내 팔뚝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각의 세계죠. 이게 바로. 예, 지각의 세계니까 자의적이고 부정확하고 둘이 뭉술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둘이 뭉술할 수밖에 없는 거를 이렇게 둘이 뭉술해가지고는 모든 곳에 쓸 수가 없어요. 모든 곳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도량형을 정해서 딱 계산이 서로가 어디서 하더라도 서로 틀리지 않게 딱 떨어지게 합의할 수 있는 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계량 해가지고 미터법 이런 게 나오는 거잖아요. 1m 그러면 헷갈리지 않는데 한 발 이러면 헷갈린다고, 한 척 이러면 헷갈린단 말이죠. 바로 이런 식으로 어딜 가더라도 통할 수 있는 걸 자꾸 만들어내서 이게 바로 보편적인 거죠. 자, 그러면 애들이 3학년쯤 되면 가감성제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가감성제를 배울 때부터 벌써 아이들은 보편성의 세계에 접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낮은 단계에서부터 접근하기 시작하는 거죠. 접근하기 시작할 때 이때쯤 애들이 문장 읽는 거가 같이 들어가는 거, 이게 이제 적절하게 어울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애들이 가감성제부터 시작한 다음에 뭐 방정식, 그 다음에 집합함수 이런 식으로 이제 논리의 수준의 복합도가 올라가잖아요. 이 복합도가 올라가는 것이 더욱 정교하고 더욱 복잡한 걸 다룰 수 있게 되는 거잖아. 요 과정과 같이 언어에서도 더욱 정교하고 더욱 복잡한 것을 더 많은 것을 더 이렇게 묶어내는 거, 이게 바로 개념이거든요. 개념이라고 하는 게 뭐냐? 수많은 개별적 현상들을 하나의 용어로 묶어낼 수 있는 걸 개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점점점 개념을 강화시켜 나가는 거죠. 점점점 차차차차차 개념을 강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본격적 학습이 가능한 수준의 어떤 논리와 개념은 언제부터? 14살부터.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간다라고 교과 과정을 짜놓은 겁니다. 그러면 14살은 때부터 이제 우리가 각 과목이라고 얘기하는 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수학, 과학, 철학 이런 거. 이런 거로 들어갈 때는 벌써 이제 개념을 자유자재로 구사하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때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개념을 자세하게 구사할 수 있는, 명료하게 구사할 수 있는 그 준비 과정은 그 전 단계부터 참 천천히 올려가는 거죠. 정도를 계속 올려가는 겁니다. 정도를 올려가는데 분기점이 있다고 친다면 말 중심의 의식 구조와 생활 환경에서 글 중심의 의식 구조와 생활 환경으로 돌아서는 그 천적 찍는 분기점이 14살이라는 거예요. 초급에서 상급 넘어가는 그때라는 거예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초급은 조금씩 변화해 가지만 어쨌든 감성 주도적입니다. 반면에 상급은 당연히 5성부터 시작해서 2성 주도적이 되는 거죠. 이런 이제 전반적인 흐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5성원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뭐 번역에 좀 문제가 있는데, 영어에서 뭐 언더스탠딩이라든가 인텔렉추얼은 엄밀히 말하면 5성만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5성은 철학적으로는 개념 형성하는 그 능력을 5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개념에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
보시다시피 개념 다음에 논리, 계산, 추론, 판단 계속 이어지거든. 이 전체 과정은 이거 오성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이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쪽에서는 이것을 이지심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지할 때 이자, 알지자 써가지고 이지심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오성원이라고 해놨단 말이야. 너무 좁게 규정해 놓은 거죠. 너무 좁게 규정해 놓습니다. 그리고 그나마도 오성원의 왜 이렇게 규정을 했나? 개념 논리를 잘 몰라서. 이 용어를 쓴 사람 자체가 개념이 안 잡힌 사람이에요. 오성이 뭔지에 대한 개념이 별로 안 잡혀 있어서 개념 내용의 폭을 잘못을 잘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말 문화와 글 문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아이들한테 당연하게도 텍스트 자체를 읽는 게 아직 음소도, 자, 어차피 우리 인간이 성장 발달하는 것은 세상에 대한 경험을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이해하고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서 발달하는 건데, 아직 음소도 자기한테 내면화되어 있지 않는 한테 텍스트를 보여주면서 읽어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한마디로 이게 큰 부담감을 느끼게 하는 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이 독서왕, 이게 교육 중에 제일 나쁜 교육이에요. 특히 초급 1, 2, 3학년들을 대상으로 한 어린이 독서왕, 텍스트 왕창 읽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텍스트를 읽기는 읽으나 자기의 체험과 감성이 텍스트를 전혀 못 따라간단 말이죠. 전혀 못 따라갑니다. 그러면 감성과 이성이 이게 분리되는 이, 사실은 조밀하게 이게 연결이 돼 있어야, 감성과 이성이 조밀하게 연결이 돼 있어야 의식 성장, 이게 본격적으로 필요할 때 탄력을 받게 되는데, 얘가 갭이 벌어져 버려요. 아는 것 따로, 감성 따로. 그래서 어렸을 때는 최대한 자기 몸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게끔 하고, 감성적으로 이해하게끔 하고, 표현하게끔 하고, 이거 유도해주는 과정이 발전부에서는 초급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그 정도는 조금씩 이제 개념적으로 잡아주고 가야 되는 거죠. 대략 이제 이거의 양을 조절하고, 양질을 조정하는 거, 이게 사실은 교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판단인데, 이게 대해서 교사가 아주 능숙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교육이 망가지는 겁니다. 대개의 경우, 저도 이제 해보니까 알겠던데, 그래서 해서 경험적으로 좀 아는 게 있습니다. 초등학교 1, 2, 3학년들, 우리 학교는 1, 2, 3학년들이 많습니다. 1, 2, 4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신체 활동을 대여섯 시간 안 하면 문제가 발생하더구만. 애들끼리 어떤 그 싸우고 다투고 찌르고 뽀뽀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쳐봐요. 그 원인이 뭘까를 가만 생각해보면, 똑같은 원인이라면 그 다음날도 싸워야 되는데 그 다음날은 괜찮아. 그럼 무슨 조건이 달라져서 오늘은 싸우고 어제는 싸우는데 오늘은 괜찮은가를 가만 보면, 그냥 몸 움직이는 정도를, 오늘은 미세먼지 때, 어제는 미세먼지 때만 못 나가서 싸워. 오늘은 좀 애들이 충분히 나가서 좀 이렇게 신체 활동을 열심히 해서 안 싸워, 평화로워. 그러니까 애들이 갈등을 하는 데조차도 이것이 단순히 사건의 인과관계를 따져가지고 둘 간의 어떤 제가 이랬으니까 내가 이랬어요 문제가 아니고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지. 누가 잘했고 못했고의 문제가 아닌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아요. 애들 싸움을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를테면 우리가 말에 익숙해지는 게 논리에 익숙해지는 건데, 애들은 논리에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자기가 체험하고 감성적으로 느꼈던 뭔가를 말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정당화하려고 하잖아요. 말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체험은 약하고 이런 나이에 논리가 많이 들어간 애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같은 그런 이제 효과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실제 자기 내용은 약한데 이거를 정당화하는 그 능력이 커져버리는 거예요. 이걸 정당화하는 능력이 커져버립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거짓말 잘하는 애가 되고, 자기 합리화 잘하는 애가 되고,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나이 때 어떤 논리 텍스트 이런 거 집어넣는 거, 이게 교육적으로 그래서 발도표에서 문제합니다. 발도표에서 이제 한 10살 때 문장 읽기 들어가고 10살부터 14살 정도에 이르는 나이 때 단계적으로 조금씩 개념 논리를 공급하는 쪽으로 이제 유도를 해줘서 14살이 딱 되면 그때부터는 급
학습이 들어가는데 감당해낼 수 있다는 거야. 앞에서 그렇게 조금씩 기하가 올려진 애들은 감당을 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앞 과정이 생략되어 있는 애들 이 과정 또 감당 못하게 되는 거죠. 감당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과정을 감당할 수 있는 기초 문자 능력 이런 거는 14살이 되기 전에 알든 모르든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면 10살부터 14살씩 이때가 되게 중요하죠. 이때가 기초 문자에 대한 이해가 쑥 들어가야 될 때예요. 이때 들어가야 될 게 뭐냐? 그러니까 기초 문자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모국어입니다. 모국어입니다. 모국어 실력 배양하는 거에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게 실은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상급 넘어가기 그 직전 시기까지예요. 근데 이때는 문자 능력이지 다시 독서 능력이 아닙니다. 이것도 구별해야 됩니다. 독서 능력은 개념 논리가 익숙해져야 비로소 독서라고 하는 게 뭡니까? 소설을 읽는다. 소설은 100페이지, 200페이지, 300페이지잖아요. 긴 거는 1000페이지잖아요. 호흡이 길잖아요. 호흡이 긴 이런 거를 읽어가면 자 우리가 문장을 읽습니다. 문장을 읽는데 내 머릿속에서 구체적으로 상이 안 떠오르는 문장을 읽어요. 그럼 스트레스 받고 지겨워요. 근데 한 문장 읽었는데 나한테 막 구체적인 상이 막 떠올라. 재미가 있죠. 재미가 있으니까 이게 감당이 되는데 상이 안 떠오르는 거 애들이 아까 말했던 일찌감치 논리 세계에 들어가가지고 체험하고 논리하고 연결이 잘 안 되는 애들 이런 애들은 조금 긴 문장 읽으면 힘들어. 상이 안 떠오르기 때문에 역동적이지 않아요. 이 낱말, 이 개념이 자기 안에서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지를 않는다고. 심금을 울립니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표현을 듣고 아 이게 마음의 떨림, 어떤 울컥하는 감정 아니면 감동적인 어떤 눈물이 날 것 같은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구나 하고 아 그리고 그게 나는 어떤 때 느껴본 거구나 하고 아는 애하고 한자 자체를 아예 몰라가지고 발음으로만 심금을 아는 애하고 심금을 울린다는 문장에서 받는 느낌이 같냐 하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앞부분이 생략되어 있는 애들은 나중에 긴 문장 들어가면 계속 갭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그러니까 음소부터 충실하게 내면화되게끔 하고 그 다음 낱말이 내면화되게끔 하고 문장 한 개 한 개가 감성적으로 자기 내면에서 생생하게 머릿속에 상이 막 떠오르게끔 이렇게 교육이 되어져야 그래야 비로소 본격적인 학습이 딱 들어갔을 때 자기의 체험, 감성, 느낌 이 그런 것들하고 어떤 개념들하고 착착착착 연결을 하면서 이제 학습 발전이 이루어지는 거죠. 앞부분 생각되지만 학습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앞부분에서 해줘야 될 게 이제 기초 문자 능력을 확실하게 잡아줘야 되는데 이 기초 문자 능력이 우리 모국의 경우에는 한자까지 포함한 겁니다. 그래서 한자 가르치는 거 14살 전에 해줘야 된다. 14살 전에 해줘야 됩니다. 그 이후에 하면 또 좀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 양평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번에 2년차라 가지고 원래 계획보다 1년 늦게 했는데 원래는 저희는 한글 배우고 나면 바로 학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서 4학년부터 한자 수업을 한다고 했어요. 근데 4학년부터 하지 못하고 지금 5학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5학년부터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잘 받아들입니다. 잘 받아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이제 한자에 대해서 이제 익숙하게끔 일단 유도해주고 유도해줘야 나중에 우리가 과목 수업으로 들어갔을 때 나오는 것들은 모조리 다 개념이에요. 방정식 개념이잖아요. 함수 개념입니다. 네. 지수, 성수 다 개념입니다. 수학을 하는 애가 이 개념이 즉각 포착이 안 되면 수학 잘할 수 있겠습니까? 수학 시험 못 치는 애들이 대부분 뭘 고소하는가 하면 문제를 이해 못해요. 왜 문제를 이해 못하냐? 개념에 약해서 그래요. 개념이 딱딱 안 떠올라서 그래요. 이런 거는 이런 것도 말할 것도 없고 문화 텍스트를 읽는다. 그럼 독립선언문을 읽는다. 어떤 사람은 독립선언문을 읽고 눈물이 나는 사람이 있고 어마어마하다,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정말 이 감동적인 글일 수 있을까? 이런 감동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무미건조하고 맹맹하고 아무것도 못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맨 처음에 오등이 자에 오등 하는데 저는 벌써 감동이 와요. 왜냐면 오라고 하는 순간 나는 아무 사심 없이 말한다. 인류 전체를 위한 입장에서 말한다. 이것이 우리 민족만의 문제가 아니다.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한다. 이게 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이미 들어가 있어요.
O라고 하는 주체 표현은 네, 아무 입장에서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로 인류적 공적 얘기를 할 때 O라고 하는 주어를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독립선언문 쓴 사람들은 아민족 이렇게 쓰지 않았어요. 오등이라고 썼습니다. 네. 아민족이라고 쓰는 거하고 아조선이란 말도 뒤에 나오긴 합니다만 첫 주체를 오등이라고 쓰는 거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근데 전혀 다른 거다라고 하는 거를 한자 모르는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 느껴요. 못 느낍니다. 자, 그러면 나중에 이제 독서가 시작이 됩니다. 독서가 효과를 보는 거는 금방 말했다시피 14살 이후가 이제 독서가 효과를 보는 거죠. 왜냐하면 독서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본격적인 논리의 장황한 전개잖아요. 우리가 문학 작품을 읽을 때 감동을 받는 것은 부분 대사가 감명을 주는 것도 있지만 그 전체의 이야기 구조가 감명을 주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파우스트 같은 이런 작품을 읽어보면 어마어마하게 원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 읽고 나면 기가 막히게 인물 간의 관계라든가 사건의 전개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 무슨 추리소설 같은 거 봐도 마찬가지고 그 고전이라고 하는 작품을 봐도 마찬가지고 전혀 연관 없을 것 같은 것들을 복선을 깔고 막 나비 효과를 일으키면서 연결을 지어가지고 다 읽고 나면 하나의 거대한 상이 딱 잡히잖아요. 그렇죠? 끈기 있게 1000페이지를 읽을 수 있는 애들은 1000페이지 속에 내재되어 있는 이 거대한 상을 느낀단 말이야. 아, 세계가 이런 뉴스도 불러라고 얘는 말하고 있구나. 자, 두 가지 다죠. 하나는 문장, 낭만 한 개 한 개, 문장 한 개 한 개에서 인식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 거대한 구조에서 인식할 수 있는 게 있고, 작가는 이 두 가지를 다 생각하면서 쓰고 있잖아. 그래서 특히 장편 소설 같은 경우에는 도스토옙스키라든가 톨스토이, 베테랑 말할 것도 없고, 장편 소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두 가지의 감동을 다 느낄 수 있죠. 그 개별적인 어떤 표현들을 보면 굉장히 감성적이고 만화만화하고, 예. 그런데 전체 어떤 이야기 플롯이라고 말하는 거, 플롯을 보면 아주 엄격하게 인간의 운명이 무엇인가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구조적으로 필연적으로 딱 짜놨단 말이죠. 예, 사건의 전개와 흐름과 이런 것들이 하나의 필연성을 가지고 흘러가도록 딱 짜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쪽에서는 아주 이성적인 쾌감, 또 한쪽에서는 감성적인 어떤 쾌감, 이 양쪽을 장편 소설이 다 느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고전이라고 할 때 대부분 문학 작품입니다. 근대 고전은 문학 작품입니다. 문학 작품은 단지 감성적인 게 아니죠. 그리고 그 용어 한 개 한 개를 언어의 마술사처럼 써야, 적절한 곳에 적절한 단어를 써야 이 작품의 힘이 살아나잖아요. 자, 이렇게 써야지 문학 작품이 있습니다. 문학 작품이 있는데 개념 논리에 대해 가지고 순차적인 접근을 하지 않은 애가 이 문학 작품을 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지겨워요. 못 읽어냅니다. 다 읽고 나서 하나도 감동이 안 남아요. 이렇게 돼버립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사실은 우리가 다 잘 알지만 독서 교육을 통해서 인간이 특히 나중에 어른이 되고 나서 공식적인 교육과정이 끝나고 나서, 공식적인 교육과정은 20살도 되기 전에 끝나고 우리는 70년, 80년을 사는데 그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어떤 인식을 확장하고 좀 더 자기가 필요 분야에 뭔가를 자기 걸로 내면화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가 이 독서 능력이잖아요. 독서 능력인데, 그러니까 독서의 효과는 청소년기에 끝나는 게 아니죠. 청소년기에 스타트돼서 평생 가는 거죠. 근데 14살 이전에 그 순차적 과정이 생략되어 있는 애들은 일단 독서에서부터 막힙니다. 독서에서 막히는 게 현상으로 드러날 때 책을 읽어내지도 못하고 읽어도 감동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 대부분이 처해 있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수없이 많은 중고등학생들을 봤는데 애들 만났을 때 예컨대 고3을 만났다. 그럼 하나 딱 물어봅니다. 너한테 가장 감동적인 문학작품이 뭐냐? 하나만 대봐. 20년 전에는 3개만 대봐 그랬습니다. 요즘은 하나만 대봐 그럽니다. 그리고 90% 이상의 아이들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얘네들이 하나도 안 읽었냐? 수행평가 때문에 수백 번 읽은 애들이에요. 네. 학교에서 요청되는 과제 때문에도 수백 번 읽은 애들이야. 그리고 학교에서 배우는 시험 때문에도 배우는 문학, 비문학 기준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읽은 애들이에요. 그런데 자기 인생에 영향을 미친 문학작품 한 권도 없어요. 안 들어간 거죠. 안 들어간 겁니다. 그럼 평생을 통해서 자기 개발해 나가는 힘은
얘는 지금 아직 형성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앞부분이 허술하면 뒷부분이 이렇게 된다는 거야. 뒷부분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부터 어른이 된 상태에서 뭘 어떻게 해도 이게 평생을라도 이제 요 위쪽으로 올라가기 힘들어져서 됩니다. 힘들어져 버려서 결국은 늘 하는 얘기지만 위쪽으로 상승하는 어떤 효과를 분명하게 우리가 평생을 통해서 길러갈 수 있으려면 아래쪽, 특히 초급 과정이죠. 초급 과정에서 언어에 접근하는 거를 말 중심으로 감성 중심으로, 그럼 초급 과정에서는 말 중심으로 감성 중심으로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 거고, 상급 과정에서는 개념 논리 중심으로 확실하게 개념 논리를 강화해가지고 개념 논리 중심으로 이성 중심으로 접근해 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소통을 할 때도 하급 과정에서는 아이들을 계속 말을 시켜야 돼요. 말을 시켜야 됩니다. 설명이라고 할 때 설자에 보면 말소문자가 들어가잖아요. 사람은 자기 말로 할 수 있으면 전개가 돼요. 말로 할 수 있으면 전개가 됩니다. 근데 누가 칸트에 대해서 강의를 한다. 그것도 자료 하나도 안 보고 자기한테 내면하다는 얘기 가지고 쫙 강의할 수 있다. 그 사람은 칸트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많은 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표현하죠. 슈타인을 그냥 아무 자료 없이도 그냥 쫙 슈타인에 대해서 자기 얘기로 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수준은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든지 자기식으로 정리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초급 과정의 애들은 계속 말로 표현하게끔 유도를 해줘야 됩니다. 말로 표현하게끔 유도를 해줘야 되는데 상급으로 올라가는 순간 이게 달라져야 됩니다. 상급 올라가면 끊임없이 글쓰기 강화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래서 교육 과정에서 보면 요즘 보니까 한글 언어 교육 강화하는 데서 나온 1000페이지짜리 제가 교사 지도서를 봤습니다. 우리 학교 교사분들이 들고 왔길래 제가 조금 같이 검토하고 나서 절대로 이렇게 가르치지 말라는 반면 교사로 삼아라. 반면 교사로 삼아라 그랬습니다. 그 책에 보니까 달래 글쓰기라고 해가지고 달래 글이라고 하는 게 분야별 글을 얘기하는 거죠. 편지글, 보고서, 또 무슨 레포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시, 소설을 해가지고 짜자자자자자자장 나눠놓고 달래 글쓰기에 얘들을 뽑아놓고 그 얘들 식으로 이제 장르별 글쓰기를 강화시켜 나가는데 언제부터 강화시키는가 하면 초등학교 때, 저학년 때부터 또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인지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그렇게 달래 글을 나누는 것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글쓰기로 접근한다는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초급 과정에서는 아이들한테 무조건 자유로운 글쓰기, 이것저것 구별하지 말고 자유로운 글쓰기, 감성과 이성도 구별하지 말고 지 안에 있는 걸 솔직히 최대한 솔직히 드러내는 글쓰기, 분야 구별하지 말고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이미 갈래를 나눈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논리 체계잖아요. 논리 틀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논리 틀이를 나중에 들어가려고 앞에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앞에다가 갈래 글쓰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런 갈래 글쓰기 같은 거에 어렸을 때 익숙해진 애들이 있죠. 이런 애들은 갈래 글이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특정한 형식에 자기의 생각을 꽤 맞추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을 먼저 안 떠올리고 형식적 요건을 맞추려고 애를 쓰게 돼요. 그래서 대한민국 대학생들의 글에 굉장한 특징, 특히 유학 간 애들이 외국 교수들한테 듣는 평이, 어떤 레포트 같은 거 써오라 그러면 형식적인 요건을 너무 깔끔하게 잘 맞춘대. 내용이 없대. 내용이 없대. 딱 이런 식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제레미 래프킨 같은 사람들, 물론 뭐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학자인가 하는 거는 그거야 뭐 사람마다 평가가 다른 거고 그렇겠지만, 제레미 래프킨, 유발 하라리 이런 대가들 있잖아요. 대가들의 글쓰기를 한번 보시라고. 그럼 앞에 보면 제레미 래프킨도 그렇고 유발 하라리도 그렇고 무슨 에피소드 수필 쓰듯이 몇 년도 어느 여인이 벤치에 앉아 있었는데 그때 황혼역에 어떤 느낌이 들어가지고 저거 막 문학적인 서정적인 글쓰기 하는 것 같다가, 근데 100년 전 인간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없었다. 그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 이런 개념이 있었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그죠? 막 넘어가죠. 감성적이고 이성적인 글쓰기들을 잘 통합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 통합된 글쓰기를 합니다. 이렇게 통합된 글쓰기를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 가지고 레포트를 쓰든 편집을 쓰든 쪼개도 돼요. 근데 통합
통합적인 게 아예 없는 사람은, 그렇죠? 통합적인 게 없는 상태에서 형식적 쪼개기만 훈련이 된 사람은 뭘 해도 밋밋한 글이 나온다. 개념은 자, 위로 올라갈수록 밑에 있는 걸 포함하잖아요. 그래서 개념에 익숙하면서도 감성적인 어떤 것들을 잘 종합하고 있는 걸 구사할 줄 알아야 이게 이제 고급적인 호흡하는 식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안 되는 거죠. 그게 아래쪽에서부터 윗글을 받아들일 수 없는 나이 때부터 형식 훈련이 되어 있는 애들은 이 능력이 평생 가도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진짜 학부모님들한테는 정말 저희 학교 부모님들을 포함해서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부모가 해야 할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특히 발도둑학교에 보내는 경우에는 발도둑학교의 교과과정에 대한 우리가 같이 공유가 된다면 그 적절한 시기를 부모가 정말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의 조급한 마음이 애의 성장을 다 망쳐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남과 비교했을 때 좀 유치해 보이더라도 4학년, 5학년이 됐지만 아직도 장편의 글을 못 읽어낸다? 정상이에요. 아주 정상입니다. 4, 5학년에 읽어낼 수 있는 어떤 그 문장 길이 대단히 제한적입니다. 네, 그런 어떤 천천히 가는 성장 과정을 견디고 지켜봐줄 수 있어야 그 개념이 감성과 떨어지지 않고 결합이 된 상태에서, 아까 말한 대로 어느 정도 훈련이 된 사람한테는 그렇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 저는 책의 양, 저는 딴 사람 예를 들 수 없어서 제 예를 드는 겁니다. 뭐 딴 사람들하고 비교가 안 되니까 제 책은 제가 말할 수밖에 없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책의 양이 저한테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300페이지짜리다, 1000페이지짜리다, 이게 저한테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책으로 독학을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 300페이지라도 아주 은밀한 책들이 있고 1000페이지라도 느슨한 책들이 있잖아요. 어차피 그 내용의 문제인 거지, 그래서 이 양 자체는 별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뭐 철학책이라고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제가 개념에 익숙하잖아요. 그럼 개념이라고 하는 걸 은밀하고 동일하게 쓰기 때문에 똑같은 개념이 반복돼서 나오면 그럼 이미 알고 있던 거기 때문에 빨리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속독입니다. 굉장히 빠르게 읽습니다. 저 같은 경우 마음만 먹으면 하루에 수천 페이지 읽어요. 근데 수천 페이지를 다 보냐? 다 안 봐요. 이렇게도 읽을 수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대각선으로 쭉 써가면서 읽을 수 있어요. 하나도 안 틀리게 내용 파악을 합니다. 왜? 개념에 익숙해서. 개념을 다르게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개념에 익숙하면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게 가능해지는 건데, 개념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하나 다 걸려들죠. 많은 양을 소화도 못 해내게 되는 거죠. 결국은 나중에 가서 가속도가 붙냐 안 붙냐라고 하는 건 앞에 얼마나 천천히 처음에 자기소개 내면화를 충실하게 하고 가느냐에 달려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모든 게 다 마찬가지지만 기초가 튼튼해야 가속도가 붙는다고 하는 원리가 똑같은 거죠. 똑같은 겁니다. 자, 뭐 이거에 대한 말과 글의 차이에 대한 거는 대충 이 정도 얘기를 하고요. 슈타이너가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자료를 드리지는 않았지만 제가 지난번에 들었던 자료가 22년도 강연록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23년도 마지막으로 슈타이너가 언어에 대해서 남긴 강연록이 짤막하게 하나 있습니다. 이 강연록은 뭐 제가 자료라고 하기에도 뭐할 정도로 한 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슈타이너가 저희 학교 카페에 올려놓겠습니다. 와가지고 한번 보세요. 제가 링크를 드릴게요. 거기에서 슈타이너가 얘기하는 게 지금 제가 논란 사실 쭉 얘기해왔던 걸 압축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옛날에는 원시 언어죠. 원시 언어가 만들어질 때 사람들의 말 속에 상이 있었다. 상이 있었다. 그래서 그 말의 상을 사람들이 느끼면서 말을 했다. 그런데 문명이 발달하고 복잡해지게 되면서 이 기원의 상을 오늘날 인간들은 잊어버렸다. 한마디로 추상적인 말이 되게 되거든요. 이렇게 말이 상을 잃음으로써 한마디로 말이 힘을 잃는 겁니다. 언어가 상을 잃어버림으로써 반면론자들은 어떻게 되고 유물론자들은 어떻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관념론자들은 생각은 루시퍼적인데 의지는 아리만적인 애다 라고 얘기합니다. 말이 힘을 잃어버린 거라고 그렇게. 결국 말이 힘을 잃어버렸다는 말이 뭐냐면 감성과 이성이 연결이 충실하게 돼 있어야 되는데 이 연결을 우리가 떠버렸다는 얘기예요. 감성 없는 이성, 이성 없는 감성 이런 식이 되버린다는 겁니다. 뒤에 가서 그렇게 되면 관념론자들은 생각은 루시퍼적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루시퍼 아니만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이거 신비하게 이해하면 안 되죠. 루시퍼는 그냥 분산적인 힘이에요. 아리마는 그냥 응축시키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루시퍼나 아리마는 어떤 게 더 좋은 놈이거나 나쁜 놈이거나 선이거나 악이거나 라고 하는 규정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때그때 자연에서도 필연적으로 예를 들어서 겨울은 아리만적이죠. 여름은 루시퍼적입니다. 봄은 아리만에도 루시퍼로 가는 길입니다. 네, 어떤 것이든지 좋으면 나쁜 면이 있고 과하면 다 안 좋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이 그냥 이거를 그냥 인격적인 비유로 루시퍼 아리만이라고 할 뿐이지 이거는 자연에도 우주에도 공존하고 있는 하나의 실제적인 힘이다라고 이해를 해야지 동화적으로 신화적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근데 관념론자들의 생각은 루시퍼적입니다. 의지는 아리만적이라고 했습니다. 루시퍼의 꼭대기가 아스트랄적인 거고 아리만의 제일 밑바닥이 물체적인 거가 아닙니까? 그러면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관념론자들은 생각은 루시퍼적이라서 광신도가 되고 공상이 많고 열정적 겉으로는 열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지만 광적이고 공상적이다. 반면에 의지적으로는 아리만적인데 이 의지적인 게 나쁘게 나왔을 때 독재 내지는 정제적인 성격을 가지게 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거 한마디로 말이 그 영혼을 잃어버렸을 때 부작용입니다. 이럴 때 유물론자들은 생각은 아리만적이고 의지는 루시퍼적으로 오히려 거꾸로 뒤집혀져 있어요. 애초에 관념론자와 유물론자라고 하는 것 자체는 대칭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대칭형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물론자들은 생각은 아리만적이라서 현학적이고 산문적이 되게 됩니다. 반면에 의지는 루시퍼적이라서 동물적이고 탐욕적이고 신경질적이고 히스테리적이 되게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사실은 언어의 발달 과정, 즉 말과 글의 발생과 변화과 발전 과정, 이 과정들을 우리가 잘 이렇게 선순환이 될 수 있게 닦아주지 못하면 결국은 나중에 가치관과 태도와 심리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뇌의 수준을 벗어나기 전까지는 감성과 이성의 조합으로 모든 게 다 굴러갈 거 아닙니까? 이 감성 이성 조합이 잘 되냐 못 되냐 하는 것이 말과 글을 얼마나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잘 배우냐 하는 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재밌는 예를 듭니다. 말이 산을 가지고 있었다는 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날 그러니까 영어를 기준으로 right, R-I-G-H-T 발음이 이상하죠. right 이런 발음이 있다. 이런 말이 있다. 이게 법에서는 권리라는 뜻으로 쓰이잖아요. 그렇죠? 소유권, right, 인간 인권, right이라는 말이 쓰입니다. 근데 실제로 영어 배우는 어린애들 물어봅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질문하는 게 굉장히 소박하고 근본적인 질문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훌륭한 교사인가는 애들 질문에 사실 얼마나 그럴듯한 답을 잘해주는 거에 달려있습니다. 근데 애들 질문이 진짜 정직하게 질문해봐 그러면 골 때리는 질문들 많이 하거든요. 근데 right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오른쪽이잖아요. 오른쪽이라는 뜻도 있잖아요. 오른쪽이라고 하는 거하고 권리라고 하는 거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죠? 하는 거예요. 오른쪽이라고 하는 거하고 권리라고 하는 거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냐? 떠오르시나요? 안 떠오르죠? 근데 슈타인은 이걸 문헌학적으로 추적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럼 오른쪽이란 말이 먼저 생겼냐 권리라는 말이 먼저 생겼냐 뭐가 먼저 생겼겠습니까? 오른쪽이 먼저 생겼죠. 네, 권리라고 하는 건 사회 시스템이 꽤나 이렇게 만들어져야지 나올 수 있는 개념이고 오른쪽 왼쪽이라고 하는 건 아주 물리경험적인 차원에서도 나올 수 있는 필요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right이라고 하는 말에 오른쪽이라고 하는 의미가 먼저 나왔다는 거야. 먼저 나왔는데 이게 어찌 해가지고 권리라고 하는 거로 옳음이라고 하는 걸로 돼버렸단 말이죠. 그 이제 이 의미의 변천사를 이렇게 쭉 추적합니다. 의미의 변천사를 추적하면서 원래 right가 오른쪽이었다.
그 지난번 은혜 영에서도 나왔지만 사람들이 오른손잡이가 됐잖아요. 오른손잡이가 된 거는 자의적으로 그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어떤 우주균의 물리역학적인 질서에 따라서 사람이 오른손을 쓰는 게 편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오른쪽 잡이인 듯한이라고 하는 말이 나중에 스킬풀, 능숙한이라고 하는 의미를 띠게 됩니다. 능숙하고 편리한이라고 하는 의미를 띠게 돼요. 그리고 이게 좀 더 이제 한 번 더 문명의 발달에 따라 가지고 전환이 되면서 능숙하고 편리함으로 사회 제도를 만드는데 마땅히 있어야 하는 어떤 것, 시라는 의미로 전환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right이라고 하면 마치 우리가 오른손 쓰는 게 너무나 당연하듯이 사회에서 어떤 당연한 경계구분, 그게 없으면 사회가 불편해지는, 그게 있으면 사회가 능하게 굴러갈 수 있는 당연한 경계구분을 권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듯하죠. 이게 슈타이너가 대단한 게 아니고 영양사전 찾아보면 이 과정이 다 나와 있어요. 영양사전 찾아보면 어떤 단어가 몇 세기에 처음 써였는데 그 다음 세기에는 뭘로 써있고 그 다음 세기에는 뭘로 써있고 하다가 지금 이렇게 됐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과정을 아는 애들은 권리란 무엇인가? 자연 필연성하고 연결되어 있어야 그게 권리로서 지속성이 있겠구나. 만약에 인간이 임의적으로 했다면 그거는 이 지속성이 떨어지겠구나 하는 상이 있다는 거야. 권리라고 하는 대단히 추상적인 개념에 대해 가지고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디서부터 시작돼서 이렇게까지 오게 됐는가에 대한 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상이 있는 애하고 없는 애하고 개념성이 같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런 식으로 접근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개념을 익히도록. 살아있는 개념을 익히도록. 이렇게 해서 살아있는 개념을 담고 있는 애들은 이제 그거에 좋은 작용으로 독서 능력이 당연히 배가가 됩니다. 그 문장 읽을 때마다 문장이 살아서 들어오기 때문에 지겹지 않아요. 지겹지 않기 때문에 긴 것도 읽어낼 수 있게 됩니다. 또 개념에 익숙한 아이들은 많은 양이 짧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10페이지, 20페이지 읽었는데 자기 머릿속에서 개념적 정리가 팍팍 되는 거야. 자기가 알고 있는 개념으로 인해서 간단 요약 정리가 잘 돼요. 그러면 양적인 부담도 많이 줄어들게 돼요.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속독도 가능해집니다. 자연스럽게 속독이 가능해집니다. 근데 기술적으로 속독을 배운 애들은 내용을 쫓아가면서 속독을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하나의 사인, 기호로 보고 눈으로 물리적으로 빨리빨리 파악하는 연습을 하는 거잖아요. 아시죠? 속독법. 이런 거는 인식작용, 의식의 어떤 성장 변화작용에 영향을 못 미치고 오히려 방해하네요. 방해합니다. 그래서 책만 읽히는 게 무조건 좋은 줄 알지만 어느 시기에 읽히느냐, 어떤 과정을 쫓아서 읽히느냐에 따라 가지고 효과가 완전히 180도 다르게 나가거든요. 여기까지 우리가 말과 글에 대해 가지고 이것이 엄밀하게 다르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붙이겠습니다. 그래서 슈타이너가 언어를 가르칠 때 그 기원과 관련된 상이 있도록 애들을 가르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언어를 가르칠 때 말과 글의 연관성,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 말이 왜 그 글이 됐냐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발음이 왜 그 기호로 표현됐냐 하는 거. 그거에도 다 역사적인 이유가 있는데 사람들은 지금 다 까먹고 있다. 근데 바로 말의 변천사, 이게 말의 상입니다. 말의 변천사를 알게끔 가르치고 그 다음에 말과 글 사이, 소리와 기호 사이의 연결성을 알게끔 가르치고 이래야 언어가 인간 의식에 주는 어떤 의미를 살려낼 수 있다고 합니다. 살려낼 수 있다. 그러면 바로 이 차원 소리값과 의미값, 소리와 형태, 소리와 형태와 의미, 이 3자를 가장 잘 연결시켜내고 그 연결시켜낸 원리 자체를 하나의 기록으로 완벽한 형태로 남겨놓은 거가 인류 역사상 딱 하나 있는 거죠. 후민정음입니다. 후민정음입니다. 그래서 후민정음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는 게 슈타이너가 정말 죽기 직전에 자기의 진심을 담아가지고 인간들이 이런 살아있는 언어를 회복하는 것이 인류가 의식성장하는 정말 첩경이다 하고 간곡히 얘기했던 거, 그거 의미를 살려낼 수 있는 게 우리는 복받은 민족인 거죠. 우리는
애초에 그걸 연결해가지고 보여주려고 만들어 놓은 기록이기 때문에 훈민정음에 있는 내용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슈타이너가 요청했던 그거를 우리는 조상애들에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물론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죠. 근데 그만큼 스스로 개척해서 해야 되는 거죠. 스스로 개척해서 해야 되지만 훈민정음은 이미 그런 어떤 철학 위에서, 세계관 위에서 만들어진 어떤 기록들을 딱 정확하게 정리를 해놓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언젠가는 훈민정음이 한국인한테가 아니라 한국 언어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는 다른 언어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다른 언어의 형태와 질이 다르지만 원리는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소리와 철자와 의미 간의 상관관계, 그러니까 이어지는 원리는 똑같단 말이에요. 원리는 똑같지만 자연환경, 문화환경이 다른 거에 따라서 형태가 다른 거죠. 그러면 훈민정음의 원리가 우리 한국에서부터 좀 정리가 되고 공유되고 일반화된다 그러면 언젠가는 이것이 전 인류가 공유하는 하나의 또 하나의 보편 원리가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가 아니고 확신이 있습니다. 그렇게 쓰인다.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죠. 언제가 될지는 모르죠. 언젠가는 훈민정음에 나와 있는 그것이 언어의 이해에 대한 보편 원리로서 상승되는 때가 올 것이고, 그건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에 많이 달려있겠죠.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부터 이제 진짜로 훈민정음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